What's that? Playoffs? Don't talk about it. Playoffs? You kidding me? Playoffs? I just hope we can win a game. 안녕하세요. 투버스터 NFL 팟캐스트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와일드카드 프리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Can you win the game in the first quarter? No! Can you win the game in the second quarter? No! Can you win the game in the third quarter? No! If you can't win it in the fourth quarter, can you win it in OT? 첫 번째 경기는 바로 디비전 라이벌인 이제 시애틀 시옥스와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와의 이 세 번째 올 시즌 맞대결이 되겠는데요. 이 경기는 결국 이전 두 번의 맞대결에서 승리를 했던 나이너스가 과연 스윕에 성공을 할지, 아니면 시애틀 시옥스가 뭐 재작년 이 템파베이 벅스가 뉴올리언스 세인츠를 상대로 플레이오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뭐 슈퍼볼에 오르는 그런 반전을 또 한번 보여줄 수 있는 팀이 될 것인지, 이 디비전 라이벌 매치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쩌면 전력차에 비해서 좀 더 치열한 경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시애틀 시옥스는 올 시즌 뭐 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기까지 굉장한 시즌을 보이는 팀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러셀 윌슨이라는 이 프랜차이즈 쿼터백을 덴버 브론코스로 트레이드했고 결국 전면 리빌딩을 선보인 팀이었고, 그 결과 뭐 많은 기대감을 가진 시즌은 아니었잖아요. 당연히 주전 프랜차이즈 쿼터백이 없으면 그 팀은 하위권의 그러한 성적을 거두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지노 스미스라는 쿼터백의 새로운 이 커리어의 부활, 그리고 이번 드래프트에서 뽑은 루키들의 어마어마한 활약, 그리고 뭐 피트 캐롤 감독의 지도력 등 이런 것들이 잘 맞물려지면서 결국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기까지 지금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어요. 리빌딩 단 1년 차의 말입니다. 뭐 플레이오프에서 떨어지더라도 이들은 엄청난 시즌을 선보였고 본인들이 만족할 만한 그러한 결과를 이미 맛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반면 나이너스의 경우에는 뭐 리그 초 시즌이 시작되자마자 뭐 쿼터백들이 부상당하고 트레이 랜스가 부상을 당하고 또 시즌 중반에는 지미 갈라폴로가 부상을 당하고, 결국 이 팀을 이끌고 있는 것은 뭐 7라운드 마지막 픽 브록 퍼디라는 쿼터백이잖아요. 루키 쿼터백. 이 루키 쿼터백에게 사실 거기다 7라운더라는 이력을 가진 이 선수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어요. 당연히 루키이고 그리고 7라운더급 쿼터백이라면 당연히 뭐 발전시키는데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애초에 업사이드가 많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지만, 현재의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는 모든 것을 갖춘 팀입니다. 모든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팀이고, 이들의 가진 뭐 리시빙 옵션, 그리고 런 게임, 그리고 강력한 디펜스, 쿼터백 친화적인 스킴, 카일 샤나한 감독의 뭐 코칭 능력, 이러한 것들이 결국 브록 퍼디라는 쿼터백을 지원해주고 지탱해주는 데 성공을 했고, 결국 브록 퍼디는 단순한 7라운더 쿼터백이 아닌 그러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과감하고 자신만의 플레이들을 선보이는 쿼터백의 모습을 선보였고, 그렇게 선발 5경기에서 지금 5연승 전승을 거두고 있어요. 이 나이너스라는 팀은 올 시즌 3명의 쿼터백으로 시즌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13승 4패라는 엄청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쿼터백이라는 이 포지션은 단순히 NFL을 떠나서 풋볼을 떠나서 스포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포지션이 어느 팀보다도 불안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 그만큼 나이너스는 현재 다방면에서 완벽한 팀이고, 카일 샤나한 감독 그리고 이 팀은 쿼터백에 의한 승리가 아닌 팀의 승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을 플레이오프 무대에서도 보여주겠다라는 입장인데요.
과연 이들이 뭐 브록 퍼디가 플레이오프에서도 그 기적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이 와일드카드전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두 팀은 디비전 라이벌이고 이미 두 차례 경기를 뛰었어요. 그만큼 다른 경기도 뭐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신시내티 벵갈스와의 경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정도 표본이 있고 어느 정도 그림을 같이 그리는 것이 예상이 되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플레이오프라는 무대는 결국 감독의 전략적인 요소가 굉장히 경기에 큰 영향을 끼치는 무대이기도 해요. 물론 우리가 18주차 내내 뭐 이러한 방향으로 플레이를 했고 플레이오프에서 갑자기 일주일 만에 다른 방향으로 플레이를 하고 그것을 준비한다.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것은 거의 기대하지 않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플레이오프는 결국 본인들이 얼마나 이 중요한 스테이지에서 멘탈적인 부분이 더욱더 강점으로 나오고 본인들만의 플레이를 어떻게 더욱더 잘 펼치냐의 싸움이지 사실 새로운 플레이를 펼치냐의 싸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일주일 만에 단기간에 변화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디비전 라이벌이고 한쪽이 일방적인 열세의 상황 속에서 저는 시애틀 시옥스는 그 전과는 조금 다른 플랜을 이번에는 준비해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정규 시즌 보여주었던 그들만의 플레이, 그들만의 방식을 보여주기에는 나이너스가 그만큼 강팀이고 이들에게 패배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시옥스의 다른 그림이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올 시즌 시애틀 시옥스라는 팀의 오펜스, 이 지노 스미스라는 쿼터백을 가진 시애틀 시옥스의 오펜스는 굉장히 화끈하고 굉장히 빅플레이가 넘치는 이 다운필드 패싱 게임을 굉장히 잘 선보였던 팀들 중에 하나였어요. 뭐 루키 런닝백인 케네스 워커의 그런 폭발적인 러싱 능력을 비롯해서 이들은 항상 폭발성을 보이는 팀이었어요. 이들의 오펜스는.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와의 대결에서 시애틀 시옥스는 그 폭발력을 잘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먼저 시애틀 시옥스의 이 패싱 게임에 있어서 가장 큰 강점은 바로 딥볼이에요. 딥볼. 이 다운필드 패싱 게임을 잘 선보이는데 그 이유는 DK 메칼프와 타일러 러켓 이 두 명의 특화된 리시버, 딥 라우트, 버티컬 컨셉에 특화된 리시버 그리고 지노 스미스라는 쿼터백의 이 새롭게 눈을 뜬 이 패싱 게임 능력, 딥볼 뭐 정확성, 애큐러시 뭐 디시전 다 정말 정상급의 모습을 올 시즌 선보였고 뭐 공을 던지는 시간이 길고 뭐 그렇게 되더라도 이 스크램블링 능력을 새로 갖추면서 항상 DK 메칼프나 타일러 러켓에게 시간을 벌어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노 스미스는 올 시즌 이 딥볼 패싱 능력에 있어서 정말 전 부분에 있어서 최상위권의 스탯을 기록했을 정도로 그리고 20야드 이상의 패싱 터치다운 개수가 14개로 현재 리그 1위예요. 각종 모든 지표에서 이 시옥스의 딥패싱 게임은 순위권 안에 다 들어요. 그러나 나이너스를 상대로 이 시애틀 시옥스는 20야드의 패싱 시도 횟수가 2경기 합쳐서 단 1개였어요. 즉 나이너스를 상대로는 이 딥볼을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왜냐?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의 패스러시는 너무나도 막강하고 아무리 뭐 시애틀 시옥스의 이 루키 태클들이 뭐 좋은 활약을 좋은 시즌을 보이고 있음에도 결국 어느 정도 루키이고 그리고 나이너스의 애초에 이 D라인의 탤런트가 너무나도 막강하기 때문에 지노 스미스에게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지 못했어요. 또한 나이너스라는 팀을 상대로 이 다운필드 패싱 게임 이것을 공략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바로 라인베커인 프레드 워너의 존재에 있습니다. 프레드 워너라는 이 라인베커는 예전 뭐 시카고 베어스 그리고 뭐 템파베이 벅스 이러한 팀들이 보여주었던 이 템파2 커버리지에 특화된 라인베커예요. 온전히 라인베커가 커버리지를 그냥 미들홀 커버리지를 완벽하게 선보이면서도 런 디펜스를 동시에 공고히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특이한 그러한 특별한 능력을 가진 라인베커 중에 한 명으로서
이 인사이드 브레이킹 라우트나 이러한 다운필드 패싱 게임을 노리는 팀들에게 있어서 이 라인베커의 존재는, 이 필드의 중앙을 장악하는 이 라인베커의 존재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결국 팀들은 뭐 아웃사이드 쪽, 사이드라인 쪽으로의 패스를 좀 더 시도하게 되고, 나이너스의 코너백들은 뭐 그 사이드라인 쪽에서 좀 더 피지컬하게 경합을 하기 시작한다면 어쨌든 던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디펜시브 라인은 계속해서 커터백을 쫓고 있고요. 즉 시애틀 시옥스는 결국 나이너스를 상대로 일종의 본인들의 그 무기가 막힌 느낌이에요. 그 이전 두 경기에서. 그리고 지노 스미스는 결국 올 시즌 뭐 스크램블링 능력을 잘 선보였는데, 이 오프 스크립된 상황에서의 그 플레이 메이킹, 창출 능력이 나이너스를 상대로는 굉장히 힘든 게, 나이너스의 디펜스 선수들은 너무나도 스피드가 빨라요. 본인들의 그러한 역할의 인지, 그러한 상황, 뭐 오프 스크립된 상황에서 누가 누굴 쫓고 뭐 존을 뭐 벗어나야 되는지 아니면 커터백을 쫓아야 되는지, 뭐 이러한 개념에 있어서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인지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크램블링을 잘 허용을 하지 않아요. 그 선수가 곧바로 이 지노 스미스를 공략하면서 결국 이 오픈 찬스 된 리시버들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노 스미스에게 틈을 주지 않고 있어요. 결국 제 생각에는 이번 시애틀 시옥스의 오펜스는 나이너스를 상대로 조금 다른 접근법을 선보여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그 접근법은 좀 스프레드 오펜스를 펼치는 것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뭐 케네스 워커나 이러한 런닝백, 어쨌든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도 뭐 존 커버리지를 자주 선보이는 팀들 중에 하나로서, 물론 뭐 파이어존이나 이런 맨 커버리지를 생각보다 올 시즌 많은 비중을 늘리긴 했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아이덴티티는 존 커버리지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애틀 시옥스가 이 스프레드 오펜스를 펼친 채 케네스 워커를 통한 이 프론트 세븐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나이너스의 존 커버리지를 상대로 지노 스미스가 이 딩크 앤 덩크 타입의 오펜스, 뭐 슬랜트 플랫 또는 뭐 스매시 컨셉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면서, 어쨌든 지노 스미스라는 쿼터백은 올 시즌 패스 성공률이 69.8%, 프랜차이즈 레코드를 지금 쓴 선수예요. 그만큼 볼 운반을 이 오펜스는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패스의 성공률이 높다는 뜻은 결국 지속적으로 런게임과 함께 뭐 짧은 패스들을 통해서 어쨌든 나이너스 디펜스의 이 프레셔들을 조금 무력화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고, 지노 스미스라는 선수의 발을 활용한, 뭐 지노 스미스가 대놓고 뭐 달릴 수 있는 그런 유형 쿼터백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닉 보사나 이러한 정말 엘리트급 패스러셔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종의 몇 번의 그런 제스처들을 저는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데니얼 존스가 보여주는 것처럼 지노 스미스 또한 뭐 존 리드 이러한 플레이들을 통해서 나도 한번 뛸 수 있다, 너를 무력화시키는, 너를 옵션 키로 쓰면서 너를 무력화시킬 것이다 라는 모습을 이 경기 플래너로 몇 번씩은 가져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이 전략, 이 방향도 조금은 현실적으로는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시애틀 시옥스의 리시버들, 이 DK 메칼프와 이 타일러 러켓은 사실 약가이들이 아니에요. 이 야드 애프터 캐치 능력을 가진 리시버들이 아니잖아요. 이 리시버들은 이 공중볼, 이 에어야드에 있어서의 좀 강점을 가진 선수들이지, 짧은 패스를 받고 그것을 긴 야드로 창출해낼 수 있는 타입의 리시버는 아닙니다. 그렇기에 아마 시애틀 시옥스는 이번 경기 뭐 타이트엔드나 이러한 포지션을 오히려 중점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 속에서 이 딥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한번 찾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이 나이너스의 현재 오펜스,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굉장히 폭발적인 능력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시애틀 시옥스는 분명 이 타임 오브 포지션을, 이 드라이브의 억수를 억제시킬 수 있어야 돼요. 결국 런게임을 통해서, 그리고 이 런게임이 만약에 잘 먹혀든다면 뭐 플레이 액션이나 그런, 그리고 뭐 헤비 퍼스널을 통해서 뭐 맥스 프로텍션, 아예 시간을 벌어주면서 롱밤을 노린다든지, 이 지노 스미스에게 있어서 패스러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지노가 만약 템포를 가지기 시작한다면
저는 나이너스 디펜스가 좀 더 공격성을 드러낼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는 시애틀 시옥스의 리시버들에게 있어서 좀 더 기회가 열리는 분위기가 나오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시애틀은 어쨌든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본인들의 그러한 안전한 이 공운반 오펜스를 선보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의 오펜스 대 시애틀 시옥스의 디펜스, 이 점을 생각하자면 굉장히 미스매치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나이너스의 런 게임을 시옥스의 런 디펜스가 과연 잘 막아줄 수 있을까? 두 번의 정규 시즌 맞대결에서 나이너스는 이 시옥스를 상대로 도합 359 러싱 야드를 기록을 했어요. 시애틀 시옥스는 올 시즌 러싱 야드 최다 허용 순위 3위이고 평균 러싱 허용 야드도 4.9 야드로 리그 최하위권의 런 디펜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는 런 게임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팀이고요. 본인들의 아이덴티티 자체가 런 게임이죠. 이 시즌 중에 영입했던 이 크리스찬 맥카프리, 현재 리그 최고의 선수로 복귀를 했고, 또 뭐 디보 사뮤엘의 러싱 능력, 그리고 카이 셰나 감독의 런 스킴, 뭐 이들의 러싱 블락, 오펜시브 라인에 이 런 게임에 그러한 파생되는 그런 오펜스, 파괴력, 힘,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패싱 게임, 정말 상대 디펜스 입장에서는 막기가 까다로운, 정말 여간 까다로운 상대가 아니잖아요. 나이너스라는 팀은 현재 크리스찬 맥카프리, 디보 사뮤엘, 조지 키를, 카이 유스책, 그리고 뭐 브랜든 아이유, 그리고 제닝스, 맥클라우드, 굉장히 뛰어난 현재 오펜스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오펜스진의 가장 큰 강점들은 역시 단순히 이들이 개개인적으로 뭐 뛰어나다, 능력이 뛰어나다를 떠나서 너무나도 다재다능하다는 뜻이에요. 런과 패스, 그리고 뭐 모든 상황에서 뭐 블락킹 능력, 모든 상황에 있어서 이 선수들은 다재다능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펜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만약 뭐 카일 뉴스책이 나오고 조지 키를이 나오고 크리스찬 맥카프리, 디보 사뮤엘이 나오고 디펜스 입장에서는 이거 런을 준비해야 되겠다, 우리 라인베커 3명 세우고 뭐 베이스 패키지를 꺼내자, 그러면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는 패스를 시도합니다.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뭐 X 리시버로 그냥 뛰어도 되고, 아니면 카일 유스책이 뭐 블락킹을 하면서 이제 라우트를 타면서 패스를 받는다든지, 뭐 조지 키를이 뭐 타이트엔드 리크 플레이를 한다든지, 그리고 만약에 오케이 우리는 뭐 니켈 패키지, 뭐 다임 패키지로 갈 거야 하면은 그냥 런을 해요. 나이너스는 그냥 이들의 강력한 피지컬을 통해서. 이처럼 디펜스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든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오펜스의 구조는 결국 쿼터백 입장에서 이 스냅 전부터 본인들의 오펜스와 상대의 디펜스의 미스매치업을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이 오펜스 시스템을 통해서 쿼터백은 굉장히 편안한, 굉장히 이 리드가 편해지는 그런 입장, 그렇기 때문에 브록 퍼디라는 루키 쿼터백임에도 불구하고 나이너스의 오펜스는 굉장히 잘 굴러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디펜스는 항상 레버리지를 잃은 채로 시작을 하니까 그만큼 막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시애틀 시옥스는 사실 뭐 올 시즌 뭐 디펜스 플레이어, 뭐 루키 디펜스 상을 받을 뭐 코너백도 뽑았고 뭐 좋은 활약을 펼치는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디펜스의 뎁스 자체가 넓은 팀은 아니고 깊은 팀은 아니고 다재다능함에는 좀 거리가 있는 팀이에요. 결국 나이너스의 이러한 오펜스를 과연 상황마다 잘 막아낼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이 너무나도 조건들이 까다로워요. 시애틀 시옥스의 디펜스는 이 결국에는 뭐 야드를 내주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결국 이 레드존 위주의 디펜스를 연습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결국 턴오버를 유발하는 데 있어서 집중을 이 디펜스가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 시애틀 시옥스의 디펜스가 그나마 본인들이 좀 기대할 수 있는 점을 한 가지 꼽자면, 결국 나이너스의 쿼터백은 브록 퍼디라는 쿼터백입니다. 올 시즌 루키 7라운더 쿼터백이기 때문에 아무리 퍼디가
지금까지 뭐 5연승을 거두며 잘 해주긴 했지만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이 선수가 갑자기 무너지더라도 사실 놀랍지는 않잖아요. 퍼디를 결국 공략하고 당황시키면서 이 시애틀 시옥스의 디펜스가 어느 정도 좀 기회를 노려볼 만한 그때까지 준비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경기는 뭐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의 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9.5 뭐 이 정도의 라인을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시애틀 시옥스가 올 시즌 정말 깜짝 시즌으로서 대단한 그러한 시즌을 선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상대하기에는 이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가 너무나도 강력한 팀입니다. 탤런트의 격차가 너무나도 큰 팀이고 그렇다고 나이너스라는 팀이 경험이 부족한 팀도 아니에요. 지난 몇 년간 수차례나 이 컨퍼런스 챔피언십에 진출했던 나이너스 팀은 분명 이번 플레이오프 무대에서도 분명 방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선보일 것이고요. 저는 뭐 지노 스미스가 뭐 몇 번의 빅플레이들을 만들어 내기는 할 것 같은데 경기 전체적으로 게임을 매니지먼트 하는 것은 결국 샌프란시스코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닉보사나 뭐 이러한 디펜스 플레이어들을 시애틀 시옥스는 충분히 막아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뭐 나이너스의 코너백들이 뭐 생각보다 불안 요소다 뭐 이러한 의견도 있겠지만 사실 코너백까지도 가지가 않아요. 그냥 라인 자체에서 그냥 아예 오펜스의 기회가 끝날 정도로 나이너스는 그만큼 프론트 세븐이 너무나도 막강하기 때문에 코너백 문제는 뭐 그냥 아쉬운 투로 말을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반면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는 그냥 본인들만의 풋볼을 펼치면 됩니다. 본인들이 정규 시즌 보여주었던 본인들의 그런 승리 플랜 그런 것을 이어가면은 쉽게 이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뭐 저번 이 두 번째 맞대결 경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결국 이 브록 퍼디의 이 페이크 더블 스크린 결국 조지 키를에게 공을 던졌고 그게 패스로 터치다운으로 연결되는 이 플레이를 보면서 느낀 것은 시애틀 시옥스가 막아내기는 너무나도 힘들어 할 것이다. 너무나도 가짓수가 많다. 이 시옥스 디펜스 입장에서는 결국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가 이번 디비전 위너를 또 한번 붙이면서 스윕으로 경기를 마감함으로써 슈퍼볼 컨텐더로서의 위험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나이너스의 승 그리고 나이너스의 마이너스 10 커버 승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I think we trust, Mike and his toughness, and and again, there's a long time between now and game day, so we're just going to try and take advantage of all that time. And Mike is as tough as they come, and if he can play, I know he will. 다음은 이제 LA 차저스와 잭슨빌 제규어스와의 대결입니다. LA 차저스는 뭐 이번 오프 시즌 엄청난 기대감을 모았던 팀이지만 뭐 저스틴 허버트의 뭐 이제 3년차 그리고 뭐 이들의 디펜스의 오프 시즌 막대한 투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기대를 모았지만 뭐 부상자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뭐 많은 돈을 투자했던 디펜스는 사실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시즌 중반까지의 모습을 선보였고 또 브랜든 스탠리 감독의 인게임 디시전 이 고포릿 무지성 고포릿을 선보이는 그런 멍청한 짓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실망했던 팀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이 팀에는 저스틴 허버트라는 쿼터백이 있었고 허버트는 어쨌든 이 약팀들을 상대로 항상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선보이면서 승수 자체를 굉장히 잘 안정적으로 챙길 수 있었어요. 이 쿼터백 덕분에. 결국 허버트가 이 팀에게 있어서 좀 더 시간을 벌어주게 되자 부상에서 돌아온 이 차저스의 선수들이 복귀를 하기 시작하니까 차저스는 결국 좀 더 완성적인, 좀 더 강한 팀의 색깔을 이 시즌 후반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연승을 거두는 데 성공을 했고 플레이오프 진출에 합류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시즌 중반까지 LA 차저스라는 팀은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이 시즌 후반에 보여주었던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이 뽀록일지 아니면 진짜 우리 모습이다 라는 것을 확신시켜줄 수 있을지 한번 이 와일드카드 무대를 통해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잭슨빌 제기어스는 뭐 작년 시즌 어반 마이어라는 이 엄청난 재앙 같은 시즌을 함께 선보인 후 그리고 이번 오프 시즌에서도 뭐 트렌트 벌키 단장의 뭐 광대짓 뭐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루머들이 쏟아져 나왔었죠. 그리고 뭐 애초에 이 칸 구단주는 뭐 SNS도 굉장히 자주 활용할 정도로 좀 별로 리그에서 좋아하는 그런 유형의 오너는 아니었고요. 어쨌든 그만큼 구설수가 많았던 잭슨빌 제규어스였지만 올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을 했어요. 작년 뭐 꼴찌 팀이면서 전체 1픽을 선보였던 이 팀이 덕 피더슨 감독의 영입 이후 트레버 로렌스라는 쿼터백이 본인의 그런 기대치를 충족시켜주기 시작하였고 굉장히 큰 성장을 올 시즌 선보였고 또 뭐 디펜스적으로도 젊은 선수들의 성장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보여지면서 잭슨빌 제기어스는 3승 7패까지 몰렸던 시즌에서 그 이후 6승 1패를 거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또한 디비전 라이벌인 테네시 타이탄스와의 경기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플레이오프 자력 진출을 확정 짓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즉 잭슨빌 제기어스는 발전을 거두고 있다라는 모습이 현저하게 눈에 띄는 팀이에요. 그만큼 잠재력이라는 이 가능성을 통해서 이번 플레이오프 얼마까지 이들이 성장을 해낼 수 있을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 플레이오프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이 경기는 저스틴 허버트와 트레버 로렌스라는 쿼터백의 맞대결이에요. 그냥 이 자체로, 이 사실 자체로만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각각 3년차 시즌, 그리고 2년차 시즌에 처음으로 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이 젊고 앞으로 미래 레전드가 될 이 두 명의 쿼터백들이 펼치는 첫 플레이오프 승리. 아마 이 사실 자체로 굉장한 경기가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고 있지 않나 싶어요. 뭐 나중에 뭐 일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쿼터백 두 명이 이번 경기에서 어떤 플레이들을 펼치냐 저는 굉장히 현재 좋아하는 쿼터백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기대가 되는데 이들은 이미 3주차에 한번 맞붙은 적이 있어요. 물론 3주차 이후로 지금 15주차나 흘렀고 좋은 표본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이 흘렀고 지금 현재 팀들의 모습이 달라졌고 어느 정도 좀 표본으로 삼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경기에서는 잭슨빌 제기어스가 38대 10으로 압승을 거두었어요. 반면 LA 차저스는 뭐 완패를 당했죠. 이 경기를 통해서 그나마 엿볼 수 있었던 점은 정규 시즌 잭슨빌 제기어스가 LA 차저스를 상대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러싱 오펜스예요. LA 차저스의 올 시즌 가장 큰 문제이자 작년 시즌도 가장 큰 문제이자 뭐 재작년 시즌 뭐 그냥 프랜차이즈 현재 몇 년간의 프랜차이즈 뭐 감독이 바뀌든 상관없이 가장 큰 문제는 런 디펜스입니다. 올 시즌도 런 디펜스 뭐 EPA 27등, DVOA 28등 그냥 드러나는 이 수치상으로도 데이터상으로도 리그 하위권 그리고 뭐 실제 경기를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LA 차저스의 런 디펜스는 항상 런닝백에게 뻥뻥 길을 뚫려주고 있어요. 결국 런 디펜스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잭슨빌 제규어스의 러싱 오펜스를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이 경기의 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감독인 브랜든 스테일리 감독, LA 차저스의 감독은 디펜스 철학은 결국 박스를 가볍게 두는 대신 커버리지의 강점을 가져가는 스킴입니다. 뭐 라이박스라고 하는 이 디펜스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LA 램스에서 성공을 거두었고 또 뭐 빅 판지오 감독의 스킴에 그러한 후배로서 차저스에 부임하면서 동일한 디펜스를 이어가고자 했지만 램스에서 성공했던 것과 달리 이 LA 차저스에는 결국 에런 도널드가 없고 젤런 램지가 없어요. 코너백으로서 뭐 니켈 코너백으로 뭐 슬락 코너백으로서 활약을 해주면서 강력한 태클링 코너백들이 가지지 못했던 그런 태클적인 요소를 보여줄 수 있었던 젤런 램지가 없고 박스를 가볍게 두든 말든 상대 오펜시브 라인을 그냥 2대1이든 1대1이든 3대1이든 부수면서 런닝백의 길을 제한시킬 수 있었던 에런 도널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 결과 LA 차저스에서는 본인이 그런 램스에서 보여주었던 디펜스의 철학을 이어가고자 했지만 결과물은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결국 스테일리 감독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노스태클인 뭐 세바스찬 조셉 데이를 새롭게 영입하기도 하였고 리그 최고의 런 디펜스 능력을 가진 엣지 러셔인
클리어 맥을 영입을 했어요. 근데 클리어 맥도 영입을 하고 뭐 세바스찬 조셉데이도 영입을 하고 본인만의 그러한 디펜스를 구축하는 그런 모습을 선보였지만 나아지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올 시즌도 러싱 야드 허용 리그 4위이고 평균 러싱 야드 5.4의 평균 러싱 야드를 이들은 허용을 했습니다. 리그 1등이에요. 그만큼 런 디펜스에 있어서 구조적인 그리고 계속된 지속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 이 차저스라는 팀이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차저스는 결국 이 원갭 디펜스가 아닌 투갭 디펜스를 추구하는, 이들의 디펜스는 결국 뭐 프런트가 뭐 짝수든 홀수든 뭐 오드 프런트든 이븐 프런트든 이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의 갭 홀딩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노스태클, 뭐 세바스찬 조셉데, 램스의 디펜스에서는 쉽게 더블팀을 붙이지 못했죠. 왜냐면 더블팀을 붙여야 하는 대상은 항상 에런 도널드였어요. 결국 피지컬적으로 우위에 있는 이 노스태클이 오케이 센터와 1대1 상황에 놓인다. 너무나도 기쁜 상황이에요. 그런데 LA 차저스에서는 오케이 세바스찬 조셉데이 가볍게 더블팀 붙이고 오케이 더블팀 붙이면은 굉장히 쉽게 의외로 무너지는 유형의 이 노스 태클이었고, 뭐 2 테크닉, 3 테크닉을 선보이는 이 디펜시브 태클들은 에런 도널드처럼 그런 활약을 보여주지 못해요. 너무나도 쉽게 1대1 블락킹에서 패배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자주 보였고, 결국 갭홀딩을 추구하게 이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맨들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졌고, 그리고 라인베커들 또한 이 공격성을 드러내는 타입의 원갭 디펜스가 아니기 때문에 투갭, 즉 우리의 갭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뒤늦게 반응을 하는 유형의 그런 라인베커의 움직임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냥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차저스 라인베커들은 그렇게 리드에 능한 편, 좀 더 뭐 피지컬적인 그런 공격성은 가지고 있지만 좀 더 두뇌적인 부분에 있어서 능한 편은 아닙니다. 결국 오펜시브 라인의 블락, 이 더블팀 블락의 라인베커들도 금방 당하게 되었고 너무나도 쉽게 런닝백에게 길을 열어주게 되었어요. 엣지 러셔는 또한 항상 와이드 라인 테크닉을 펼치기 때문에 뭐 다른 뭐 크랙백 블락에 취약하기도 하였고, 뭐 두 명의 타이트엔드, 뭐 인라인셋을 즐겨하는 오펜스에게 C갭을 너무나도 쉽게 허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본인들이 이 좋은 피지컬을 가진 팀은 맞지만 LA 차저스는 이 스킴에, 본인들의 스킴에 너무나도 빠졌어요. 이 스킴에 국한을 했기 때문에 아쉬운 결과가 나왔고, 이번 플레이오프 무대에서는 좀 더 시즌 후반 이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공격성을 드러내는 방향이 맞지 않나 싶어요. 차저스의 디펜스의 올 시즌 가장 큰 변화는 결국 기존의 이 투 하이 커버리지, 이 빅 판지오 감독의 디펜스 스킴을 사용하면서 LA 램스가 올 시즌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그냥 기본적인 스팟 드라핑 존 커버리지를 고집했던 이들은 시즌 후반 과감하게 마이애미 돌핀스와의 경기를 통해서 맨 커버리지의 비중을 굉장히 늘렸고, 그리고 블리츠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선보였어요. 결국 이러한 돌핀스와의 경기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얻은 차저스는 디펜스에서의 더욱더 공격성을 시즌 후반 정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자신감과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저는 조이 보사라는 어쨌든 팀 내 최고의 디펜스 플레이어가 합류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 아마 차저스의 디펜스는 이 정규 시즌 잭슨빌 제거스가 마주쳤던 3주차와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기대해도 돼볼만 하지 않나 싶어요. 하지만 어쨌든 지난 4경기 동안 LA 차저스가 상대했던 팀들은 돌핀스, 타이탄스, 콜츠, 램스예요. 다 오펜스가 쉐신 이 팀들을 상대했기 때문에 아직 디펜스 자체가 검증되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번 잭슨빌 제거스를 상대로 본인들의 디펜스가 시즌 후반 좀 더 올라왔다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경기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디펜스뿐만이 아니라 사실 오펜스도 굉장히 불확실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스틴 허버트라는 쿼터백이 이끄는 오펜스는 최소한은 해줘요. 이 밑바닥은 있어요. 그런데
상방이 너무나도 열렸지만 그 상방을 잘 닿지를 못해요. 고점을 잘 닿지를 못해요. 저점은 항상 안정적이지만. 저스틴 허버트는 리그 최고의 쿼터백이고 이 새가슴이라는 굉장히 수식어는 먼 유형의 쿼터백이에요. 굉장히 어떠한 경기든지 어떠한 무대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본인만의 플레이를 선보일 수 있는 쿼터백이고, 뭐 동기인 조 버로우가 작년 시즌 그런 의심 속에서 모든 것을 물리치고 슈퍼볼에 진출했던 것처럼 저는 허버트라는 쿼터백은 매년 플레이오프, 매년 이 슈퍼볼을 진출할 수 있는 타입의 쿼터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들의 오펜스는 조금 저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일단 LA 차저스라는 팀은 뭐 디비전 라이벌인 이 캔자스 시티 칩스와의 맞대결 이후에는 이외에는 좀 화끈한 오펜스를 보여준 적이 없어요. LA 차저스라는 팀이 경기당 30득점을 뭐 넘긴 그런 경우가 몇 번이 없을 정도로 이들의 오펜스는 엘리트 쿼터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이파워 오펜스를 펼치기를 힘들어합니다. 물론 그 이유는 뭐 주전 레프트 태클의 부상, 그리고 뭐 이들의 리시버진, 뭐 마이크 윌리엄스, 키넌 알렌 이들이 시즌 중에 부상으로 잘 빠졌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좀 위안을 삼을 수도 있겠지만, 이 오펜스의 구조상의 문제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제가 사실 시즌 중에 많은 에피소드에서도 이 차저스 오펜스의 답답함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겠지만, 차저스의 오펜스 플레이 콜링은 허버트의 능력을 극한으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스틴 허버트라는 쿼터백의 가장 큰 강점은 어깨예요. 어느 페이지, 뭐 숏 아리아, 뭐 인터미디엇 에리아 또는 뭐 딥 에리아, 필드 모든 곳에 있어서 정확한 패스를 던질 수 있는 이 저스틴 허버트의 어깨는 그냥 팀의 자산이자 주목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LA 차저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이 롬바르디 코치는 뉴올리언 세인츠 이 션 페이튼 감독의 밑에서 시즌을 최근에 뛰면서 드류 브리스의 오펜스를 현재 LA 차저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드류 브리스 타입의 오펜스는 결국 이 숏 패스 위주의 오펜스, 옵션 라우트를 기반으로 해서 수평의 스페이싱을 공략하는 컨셉을 이들은 보이고 있고, 물론 저스틴 허버트니까 이 선수는 어떤 플레이를 펼쳐든 대단한 선수니까 잘 굴러가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리그의 오펜스는 누가 더 많은 빅플레이를 창출해낼 수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단순히 경기를 뭐 런더볼, 뭐 숏패스, 딩크앤덩크 타입의 오펜스, 경기 매니지먼트 이러한 타입의 오펜스도 물론 승리를 거둘 수는 있긴 하겠지만, 결국 4쿼터가 됐을 때 우리 팀이 리드를 당하고 있을 때 과연 그것을 얼마나 적은 플레이를 통해서 얼마나 빨리 득점을 거둘 수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얼마나 많이 상대 디펜스에게 있어서 빅플레이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이 디펜스의 흐름을, 디펜스의 리듬을 억제하고 본인들이 이 레드존에서 경합 없이 더 많은 득점을 거둘 수 있느냐, 거기에 저는 리그의 흐름이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리그 최고의 강견을 가진 이 LA 차저스는 결국 드류 브리스가 펼치는 오펜스, 드류 브리스가 그러한 오펜스를 펼친 이유는 본인이 이제 노장 쿼터백이 되면서 어깨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늘었고, 결국 그리고 또 단신 쿼터백이라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리그 최고의 역사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패스의 정확성을 보인 선수이기 때문에 강점과 단점을 그런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오펜스를 펼친 것인데, 저스틴 허버트와 드류 브리스라는 쿼터백이 피지컬적으로 굉장히 가진 다른 점들을 생각했을 때 과연 저스틴 허버트에게 드류 브리스의 오펜스를 펼치는 것이 맞냐,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 팀의 오펜스를 항상 보고 있을 때 느낄 수 있었던 감정이에요. 물론 이 문제들은 또 디펜스와 마찬가지지만 시즌 후반이 가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긴 했어요. 키넌 알렌과 마이크 윌리엄스 이 두 명의 리시버가 부상에 복귀하면서, 특히 마이크 윌리엄스라는 리시버가 복귀하면서 LA 차저스의 오펜스는 더욱더 이
폭발적인 그런 플레이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들이 필드를 버티컬적으로 얼마나 넓히느냐, 얼마나 벌릴 수 있느냐, 그 싸움이고, 결국 마이크 윌리엄스나 이런 리시버들이 필드를 넓게 벌리기 시작하면 이들의 러싱 오펜스에게 기회가 가고, 이 뭐 오스틴 에클라나 이런 런닝백들에게 좀 더 활약적인 요소, 특히 스크린 패스 플레이에 대해서 LA 차저스는 자주 사용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러한 플레이들에 대해서 더욱더 기회가 나옵니다. 하지만 어쨌든 LA 차저스의 오펜스가 과연 뭐 라이벌들인 LA 뭐 캔자스시티 칩스, 그리고 뭐 버팔로 빌스, 그리고 신시내티 벵갈스, 이들처럼 하이파워 오펜스, 탑급의 오펜스만의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이에요. 이들의 다른 팀들의 오펜스는 어쨌든 쿼터백 그리고 오펜스 스킴에 의한 그런 리듬을 가지고 플레이를 펼친다면, LA 차저스의 오펜스를 보고 있으면은 그냥 저스틴 허버트 본인만이 그냥 리듬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이들이 좋은 플레이를 보이는 이유는 오펜스 스킴에 의해서가 아닌 그냥 저스틴 허버트나 다른 선수들이 잘해서라고 느껴집니다. 그만큼 이번 경기를 통해서 차저스 오펜스 코디네이터가 얼마나 좋은 경기 플랜을 가지고 왔느냐, 그리고 이들이 정규 시즌에 비해서 다른 그런 모습들을 플레이오프에 보여줄 수 있느냐,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저스틴 허버트를 상대하는 잭슨빌 제규어스의 디펜스를 생각을 하자면, 뭐 잭슨빌 제규어스는 몇 년 전, 뭐 벌써 5년 전인가요? 뭐 섹슨빌이라는 이 영광을 가졌던 그런 리그 최고의 디펜스를 보여주었던 팀이었지만, 어쨌든 작년 시즌 리그 최하위권의 디펜스를 선보였고, 이 새롭게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인 마이크 카드웰이 올 시즌 부임하면서 전체 1픽인 트레번 워커, 그리고 1라운더인 뭐 르로이드 라인베커, 그리고 FA를 통해서 오른로쿤이라는 또 한 명의 라인베커를 영입하는 등 이번 오프시즌 막대한 자원의 디펜스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1년 만에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을 보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일단 잭슨빌 제규어스의 디펜스를 이끌어내는 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인 마이크 카드웰 코치는 지난 7년 동안 벅스의 헤드코치인 토드 볼스 감독과 함께했던 코치예요. 슈퍼볼에서 패트릭 마홈스를 잡아냈던 이 토드 볼스 감독은 결국 프론트 세븐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감독입니다. 비록 볼스라는 감독이 결국 그 누구보다 블리츠를 선호하는 감독일지라도 경기에 따라서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는 것에서의 중요성을 굉장히 알고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자유자재의 스킴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결국 강한 프론트 세븐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영향을 이어받은 칼드웰 코치 또한 잭슨빌 제규어스에서 본인만의 그런 철학을 따라가고 있어요. 전체 1픽으로 워커를 뽑았고, 양 엣지 러셔가 현재 1라운더인 상황이고, 벅스가 보여주었던 뭐 르반트 데이비드 그리고 데빈 화이트, 이 라인베커 듀오를 이들은 잭슨빌은 오른로쿤 그리고 르로이드라는 이 현재 라인베커 듀오를 결성을 했어요. 그 결과 잭슨빌 제규어스는 경쟁력 있는 프론트 세븐을 현재 가지게 되었고, 이들의 디펜스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잭슨빌 제규어스의 디펜스 스킴, 디펜스의 컬러는 바로 두 명의 라인베커 활용에 있으며, 르로이드와 오른로쿤, 이 A갭, B갭, C갭, 뭐 때로는 뭐 와이드 라인 상관없이 라인베커를 이 디펜시브 라인맨들과 함께 라인 선상에 배치를 합니다. 이는 뭐 또 다른 이 엣지 러셔들, 이 워커나 조시 알렌 이러한 타입의 엣지 러셔들이 라인베커 타입의 엣지 러셔를 가졌다는 점, 뭐 아웃사이드 라인베커 타입의 선수를 가졌다는 그런 이점과 함께 연결이 되는데, 결국 워커와 알렌 또한 이 엣지 러셔와 오른로쿤과 르로이드를 함께 라인 선상에 배치했다는 것은, 그리고 이들 모두가 패스러셔에 가담할 수 있고 이들 모두가 커버리지에 가담할 수 있다는 사실은 상대 디펜스에게 있어서 상대 오펜스에게 있어서 쿼터백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혼란을 유도를 합니다. 또한 이 혼란에 있어서 세이프티인 이 레이션 젠킨스를 전필드로 내보내면서 플레이를 창출하게 유도를 해내고요.
결국 타이탄스와의 결정적인 펌블 터치다운의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인베커 2명이 같이 라인 선상에 있지만 이들은 뭐 엣지러셔를 드랍핑 커버리지 드랍을 시켰고, 커버리지 드랍을 시킨 것을 쿼터백은 보기는 했지만 젠킨스를 놓쳤어요. 젠킨스는 결국 스트립색 펌블 그리고 터치다운으로 연결이 되었죠. 이 유연성을 가졌다는 점, 그리고 쿼터백을 혼란시키는 요소를 가졌다는 점, 언제든지 블리츠, 언제든지 커버리지를 선보일 수 있다는 이러한 공격성을 잭슨빌 제거스의 디펜스는 가졌고, 만약 쿼터백이 이 스냅 전과 스냅 후에 이러한 잭슨빌 제거스 디펜스의 변화에 있어서 좀 더 다루기 힘들어하는 유형의 쿼터백이라면 경기 시작과 내내 경기 끝날 때까지 말릴 수 있는 그러한 디펜스를 가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들이 왜 이러한 유형의 라인베커를 1라운더에서 그리고 FA에서 영입을 했느냐, 아마 본인이 원하는 타입의 팀을 설계하기 위해서 이 카드웰 코치는 그렇게 오프시즌에 무브들을 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오를로쿤이라는 라인베커는 2년 연속 태클링 개수 리그 1위, 즉 태클링 머신 2선을 지켜줄 수 있다라는 뜻은 결국 1선의 공격성을 보장해요. 이 디펜시브 라인맨들이 자유자재로 이 스턴트와 뭐 트위스트 플레이들을 추구할 수 있게 만들고 리그 중상위권의 런 디펜스를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원동력입니다. 어쨌든 잭슨빌 제규어스의 디펜스는 작년 시즌에 비해서 굉장한 성장을 선보였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추구하는 디펜스의 컬러가 굉장히 명확한 팀입니다. 아마 LA 차저스의 오펜스가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들만의 이 디펜스를 정확히 해부를 하고 어떤 상황에서 이들이 커버리지 드랍을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들이 블리츠를 하는지, 또는 뭐 옵션 블리츠 상황 속에서 본인들의 오펜시브 라인의 프로텍션 콜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트레버 로렌스 또한 이번 시즌 뭐 엄청난 성장을 보였는데, 이 어반 마이어의 밑에서 루키 시즌에 그냥 통째로 날렸던 로렌스는 결국 쿼터백 구루 덕 피더슨 감독 밑에서 굉장히 다른 쿼터백이 됐어요. 이 트레버 로렌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은 결국 디시전 메이킹, 너무나도 과감한 디시전 메이킹, 그것이 무리한 디시전 메이킹으로 연결이 되었고, 본인이 팀을 캐리해야 한다는 그런 멘탈적인 그런 부담감이 플레이로 이어졌고, 이러한 부분이 좀 더 본인 스스로 내려놓아야 될 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잭슨빌 제규어스는 어쨌든 리그 하위권의 오펜시브 라인 그리고 리시버 이런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욱더 돋보였고요. 그런데 잘못된 1년차를 보낸 트레버 로렌스 그리고 덕 피더슨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이 쿼터백의 플레이 스타일을 바뀌어 놓은 것은 바로 효율성이에요. 이 트래비스 이티엔이라는 런닝백의 활약, 그리고 강화된 런게임, 그리고 이 샷건을 통해서 RPO 베이스의 오펜스를 펼치기 시작하게 되자 트레버 로렌스는 새로운 역할에 더욱더 적응을 하고 점점 자율권을 얻게 됐어요. 덕 피더슨 감독의 오펜스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을 생각을 하자면 번치 포메이션, 스택 포메이션 또는 뭐 3x1 이 트리 포메이션, 프리스냅 전에 언밸런스된 그런 오펜스 포메이션을 펼쳐 놓으면서 상대 디펜스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상대 디펜스가 이러한 특수한 포메이션에 따라서 어떠한 커버리지적인 부분을 미리 스냅 전에 펼쳐 놓는지, 어떤 레버리지를 펼치고 있는지를 쿼터백에게 있어서 명확히 알려주게 되고, 이 구조적인 이점을 통해서 쿼터백은 스냅 전에 더욱더 빠르고 정확한 디시전을 만들게 돼요. 왜냐면 정보를 수집하게 되니까. 즉 쿼터백에게 있어서 뭐 페이튼 매닉이나 톰 브래디가 보여주는 그러한 지휘관 타입의 오펜스를 보여줄 수 있게 된다는 점이에요. 또한 뭐 탑급 리시버는 아니지만 크리스찬 컬크와 제이 존스가 어쨌든 좋은 호흡을 맞추면서 좋은 시너지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이고, 뭐 크리스찬 컬크가 슬랫 리시버에 있을 때 뭐 상대가 뭐 라인베커와 매치업이 된다, 그럼 무조건 그냥 컬크에게 던지고, 또는 뭐 인사이드든 아웃사이드든 어떠한 레버리지와 뎁스를 가지고 있는가. 트레버 로렌스라는 쿼터백은 결국 이 프리스냅 인포메이션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똑똑한 유형의 쿼터백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오펜스가 그만큼 잘 맞물려 갈 수 있었습니다. 언밸런스된 포메이션과 퍼스널, 이것을 통해서 상대를 노출시키고 그것을 통한 이윤을 추구하는 이 덕 피더슨 감독의 효율적인 오펜스는 트레버 로렌스를 올 시즌 굉장히 큰 발전을 거두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더욱더 빠른 디시전과 프로세싱, 스냅을 조율하고 본인만의 템포를 가질 수 있게 되고, 또 리시버들은 편안한 매치업을 쿼터백에게 추구할 수 있게 되고, 어쨌든 오펜스를 믿게 되는 선수가 되었어요. 매 다운을 썰드 다운처럼 플레이하는, 본인이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고 했던 트레버 로렌스는 본인의 오펜스를, 본인의 팀을 믿게 되었고, 그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시즌 후반 이들의 오펜스는 더욱더 공격적인 플레이들, 과감한 투포인트 컨버전을 통한 승리를 추구하게도 되었고, 후반기에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트레버 로렌스는 분명 아직까지도 발전을 주저할 선수는 아닙니다. 아직도 많은 잠재력이 남은 선수고, 이 플레이오프 무대를 통해서, 이들의 경험을 통해서 저는 로렌스가 얼마나 더 많은 성장을 거둘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경기 자체는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 런게임이 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잭슨빌 제규어스의 런칭 오펜스 대 차저스의 런 디펜스. 잭슨빌 제규어스의 이 새로운 벨카우 런닝백인 트래비스 이티엔은 올 시즌 평균 러싱 야드가 5.1이에요. 이 홈런 타자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케네스 워커와 비슷한 타입의 폭발력 있는 플레이들, 이 빅플레이들을 매 플레이마다 보여줄 수 있는 팀이고, LA 차저스가 과연 이 런닝백을 잘 막아낼 수 있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맨 커버리지의 비율을 차저스가 좀 더 늘리면서 이 런 디펜스를 상대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잭슨빌 제규어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트레버 로렌스의 패싱 게임, 플레이 액션이나 이러한 제이 존스를 활용한 이 무빙, 그러한 크로스워드를 활용해서 뒷볼을 통해서 어쨌든 우위를 점하고 싶어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한 가지 브랜든 스테일리 감독이 어쨌든 트레버 로렌스를 상대로 좋은 전략을 펼쳐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커버리지의 변화죠. 스냅 전과 스냅 후에 다른 커버리지를 보여주면서 이 투 하이 커버리지의 가장 큰 강점인 이러한 능력들을 보이면서 트레버 로렌스의 그런 프리스냅 인포메이션들을 프리스냅 후에, 이 스냅 후에 달라지게 보면서 그를 당황시키게 만들어내요. 만약 똑같은 정체된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트레버 로렌스는 본인만의 그런 빠른 디시전과 프로세싱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략을 해낼 거예요. 결국 스냅 후에 디펜스의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로렌스의 디시전을 머뭇거리게 만들고, 그런 것을 본인들의 그러한 조이보사를 비롯한 패스러셔들을 통해서 압박해내는 그러한 모습을 추구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반면 LA 차저스의 오펜스는 마이크 윌리엄스라는 리시버의 활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마이크 윌리엄스라는 리시버는 LA 차저스의 오펜스에 있어서 가장 큰 크랙입니다. 가장 중요한 선수예요. 쿼터백을 제외하자면 가장 중요한 선수예요. 가장 본인만의 그러한 존재감을 펼칠 수 있는 선수이고, 키넌 알렌이 뛰어나긴 하지만 키넌 알렌과는 이 버티컬적인 부분에서 디펜스에게 부담을 주는 부분이 천지 차이예요. 마이크 윌리엄스는 그만큼 이 팀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뉴스가 들려왔죠. 마이크 윌리엄스는 이 경기에서 공식적으로 아웃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정규 시즌 마지막 의미 없는 경기에서 마이크 윌리엄스를 기용을 했고, 마이크 윌리엄스를 부상을 당하게 만들었던 브랜든 스탠리 감독, 그냥 멍청한 바보, 멍청의 그 자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나 싶어요. 그냥 이 경기 만약 LA 차저스가 진다면 브랜든 스탠리 감독은 그냥 당장 100번 잘라야 돼요. 이미 시즌 중에서도 저는 100번 잘랐겠지만 정말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본인의 오펜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수를 가장 의미 없는 경기에 내보내면서 부상을 당하게 만들었다. 본인 감독이 본인 스스로. 이건 진짜 멍청함을 좀 따라올 수가 없을 정도이지 않나 싶고요. 이 부상, 이 아웃 소식이 확정이 되고, 어쨌든 버티컬적인 위협에 있어서 잭슨빌 제규어스의 디펜스는 현재 굉장히 편안한 상태입니다. 잭슨빌의 세컨더리가 분명 위협적이진 않지만 이 존 커버리지에 특화된 세컨더리를 현재 가지고 있지만
나쁘지 않아요. 마이크 윌리엄스가 없으면 굳이 특히 뭐 키넌 알렌이나 뭐 파머나 뭐 카터나 이러한 저스틴 허버트와 함께 좋은 호흡을 보일 수 있는 리시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위협적이지는 않습니다. 마이크 윌리엄스가 없다면. 결국 그만큼 저스틴 허버트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뜻이죠. 이 플레이오프라는 무대는 결국 감독들의 순간적인 판단과 역량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감독들이 그 순간마다 어떠한 판단을 해내냐, 결정을 해내냐에 따라서 경기의 행방이 너무나도 크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정말 멍청한 이 시즌 내내 이 인게임 디시전, 무지성 고포릿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수식어가 있는 저를 굉장히 많이 당황시켰던 이 브랜든 스테일리 감독, 그리고 슈퍼볼 우승을 닉 폴스라는 쿼터백과 함께 거머쥐었던 덕 피더슨 감독, 감독과의 그런 역량 그리고 판단력의 대결에서는 저는 덕 피더슨 감독이 그냥 현재까지는 압도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어쨌든 차저스의 좀 탑독인 상황이었는데 뭐 마이너스 1 정도, 저는 잭슨빌 제거스의 승리를 꼽고 싶습니다. 일단 차저스의 런 디펜스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브랜든 스테일리 감독의 디시전들 뭔가 이번 경기에서도 사고를 치지 않을까. 저는 잭슨빌 제거스의 업셋을 선택하겠습니다. And we just have history. It's just the history that comes with it. And sorry to keep that answer so simple, but it's just the history. Like if you go on a date and with somebody 3 times, then you should know that she or he, whoever you're with, likes like a lemon drop or a Shirley Temple. But that's what you should know. So I kind of look at it for what it is. Like I don't make it like all these giant things. Like like we're going on our 3rd date. Hopefully we can take them home. With a pause. 다음은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신시내티 벵갈스와의 대결인데요. 이 디비전 라이벌이자 뭐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의 맞대결에서도 비슷하겠지만 어쨌든 정규 시즌 2차례 마주쳤고, 그리고 그 경기가 이들은 바로 전주 정규 시즌 마지막 18주차 경기에서 이들은 맞붙은 전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를 통해서 벵갈스는 뭐 디비전 우승을 확정 짓는 데 성공을 했고요. 지금 뭐 라마 잭슨이 어쨌든 아웃이 확정된 상황이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신시내티 벵갈스는 현재 마이너스 9.5 이 정도의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경기는 사실 뭐 다른 경기들과는 다르게 좀 더 생각외로 너무나도 쉽게 뭐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벵갈스가 어쨌든 이 레이븐스의 오펜스, 뭐 헌틀리가 나오든 뭐 브라운이 나오든 어떠한 쿼터백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레이븐스는 분명 본인들만의 그런 오펜스, 러싱 시스템을 통해서 벵갈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전진을 하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터치다운이라는 그런 생산성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힘든 경기이고, 레이븐스의 디펜스가 물론 벵갈스를 오펜스를 상대로 잘해낼 것이다. 뭐 로쿠안 스미스의 영입 이후에 레이븐스의 디펜스는 분명히 달라졌고, 그 부분을 통해서 조버로우에게 뭐 턴오버를 기대를 하고, 그 기대값을 바탕으로 이들이 뭐 경기 매니지먼트에 성공을 하면서 어쩌면 업셋을 노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조버로우의 플레이오프 집중력 작년 시즌 모두가 목격을 했습니다. 조버로우라는 쿼터백은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더욱더 뛰어난, 큰 무대에 있어서 더욱더 뛰어난 활약을 펼치는 쿼터백이고, 신시내티 벵갈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과연 레이븐스가 터치다운 하나라도 만들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압도적인 벵갈스의 승리로 끝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기는 저는 벵갈스의 커버승까지 꼽히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다음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경기도 사실 일방적인 경기로 예상이 되는데, 마이애미 돌핀스와 버팔로 빈스, 또 한 번의 디비전 라이벌 경기죠. 2차례 마주친 전적이 있었고, 어쨌든 1대1로 현재 승패가 나뉘었던 상황인데요. 이들은 각각 뭐 2점 차와 3점 차로 경기가 끝났을 정도로 박빙의 경기를 펼쳤어요. 이 디비전 라이벌답게 굉장히 치열한 경기를 펼쳤는데, 이 경기를 통해서 제가
의외로 굉장히 걱정이 들었던 것은 바로 빌스의 런 디펜스였어요. 버팔로 빌스는 분명 수치상으로는 굉장한 디펜스의 시즌을 올 시즌도 보여주고 있어요. 작년 시즌도 리그 1위 디펜스를 선보였고 올 시즌도 뭐 탑 3 디펜스로 꼽히고 있는데 뭐 런 디펜스 또한 최소 야드 허용에서 4위, 뭐 평균 러싱 야드 4.3, 뭐 런 디펜스 DVOA 3위, 뭐 런 디펜스 EPA 4위, 뭐 그냥 데이터 상으로는 굉장히 뛰어나요. 리그 최상위권의 런 디펜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와는 다르게 저는 빌스의 런 디펜스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조금 우려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먼저 돌핀스의 그런 15주차 맞대결에서 188 러싱 야드 그리고 평균 7.5의 러싱 야드를 허용을 했었고, 이러한 부분이 다른 팀을 상대로 할 때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돌핀스의 성공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 돌핀스가 빌스의 디펜스, 이 런 디펜스를 상대로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들만이 가진 본인들만의 러싱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버팔로 빌스는 대표적인 이 투 하이 커버리지의 디펜스의 팀이에요. 본인들이 본 밀러라는 엣지 러셔를 영입하였고, 결국 그 이유는 포맨 러쉬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포맨 러쉬를 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는 투 하이 커버리지를 펼치기 위해서, 결국 여기에 있었어요. 빌스는 올프로 퍼스트급 세컨더리를 보유한 팀으로서 2명이나, 물론 한 명은 올 시즌 아예 부상 때문에 뛰지도 않았지만, 이들은 세컨더리의 유기적인 연계 플레이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이러한 점을 통해서 다양한 이점을 추구하는 팀이에요. 투 하이 커버리지 디펜스를 선보이는 팀은 결국 하지만 어쨌든 구조적으로 런 디펜스에 취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명의 세이프티가 후방에 있다는 뜻은 물론 한 명이 스냅 후에 런 디펜스에 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박스에 있어서 블락 넘버가 동률이 되고, 이는 오펜스에게 있어서 커다란 이점으로 남게 돼요. 그렇지만 투 하이 커버리지 팀 중에서 좋은 런 디펜스를 가지고 있는 팀들 중에 그런 팀들의 가장 큰 원동력은 좋은 뛰어난 프론트 세븐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세이프티가 굉장히 뛰어나서 이 올프로 세이프티들이 순간적으로 스냅 후에 뭐 스냅 전에 그것이 오펜스의 런 플레이인지 패스 플레이인지를 좀 더 일찍 구분해내면서 본인의 그런 갭 어사인먼트를 빠지지 않고 빠르게 가담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세이프티들의 존재를 통해서 이 투 하이 커버리지의 런 디펜스는 좀 더 약점을 가릴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마이애미 돌핀스라는 팀의 오펜스는 이를 완벽하게 엉망으로 만드는 팀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결국 타이릭 힐이라는 리시버에게 있어요. 타이릭 힐이라는 리시버는 디펜스의 모든 계획을 망가뜨리는 유형의 선수예요. 그의 스피드, 그의 존재감, 그의 빅플레이 능력, 디펜스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이며, 모든 리시버, 리그의 모든 리시버들을 통틀어서도 이러한 위협감을 가지는 선수가 없단 말이에요. 결국 팀들은 여유가 되면은 더블 커버리지를 항상 붙이기를 원해요. 그리고 돌핀스는 바로 이 타이릭 힐의 이러한 존재감을 런게임에 활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돌핀스는 기본적으로 21 퍼스널, 즉 뭐 풀백 1명, 타이트엔드 1명, 런닝백 1명을 같이 라인에 세우면서 블락커가 7명 있는 상황을 연출을 해요. 그리고 2명의 나머지 리시버는 타이릭 힐과 젤런 와들, 투 하이 커버리지를 펼치는 뭐 버팔로 빌스 같은 팀들은 결국 박스에 7명만을 보유하게 되고, 현재 넘버적으로는 동률인 상황이죠. 7대7. 그런데 그 상황에서 돌핀스는 타이릭 힐을 모션을 해요. 다른 리시버가 모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이릭 힐이라는 리시버가 모션을 하기 때문에, 이 특수성 때문에 이 모션을 하는 쪽의 코너백 그리고 그쪽의 세이프티는 타이릭 힐에게 눈을 뗄 수가 없게 돼요. 즉 런 디펜스를 가담해야 하는 그쪽에 있는 세이프티가 빨리 런 디펜스를 지금 가담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타이릭 힐이 본인 쪽으로 오니까 타이릭 힐을 보고 있는 거예요.
타이리ክ 힐이 더욱더 무섭고 견제를 해야 하는 대상이니까 결국 박스의 넘버는 계속해서 동률로 남고 이들의 뭐 풀백을 이용한 뭐 인설트, 뭐 아이소 컨셉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막기가 힘들고 또 모션을 통해서 디펜스의 세컨 레벨들의 앵글이 바뀌었을 때 이 블락킹 앵글에서 오펜시브 라인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오펜스의 구조적인 시스템을 돌핀스는 가지고 있어요. 결국 버팔로 빌스는 이 15주차 경기에서 짜증이 났어요. 와, 나 못해 먹겠네. 우리 맨 커버리지로 가자 했는데 그 상황에서 마이애미 돌핀스는 바로 타이리ክ 힐에게 맨 커버리지에서 딥볼 터치다운을 만들어냅니다. 즉 존 커버리지든 뭐 맨 커버리지든 마이애미 돌핀스의 오펜스는 이 버팔로 빌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좀 천적 같은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뭐 투아라는 쿼터백이 안 나오는 것이 현재 확정이 되었지만 어쨌든 스카일러 톰슨이 나오기로 했는데 스카일러 톰슨이 어쨌든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저는 돌핀스의 러싱 게임이 빌스의 디펜스를 충분히 뚫어낼 수 있다고, 활로를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반면 마이애미 디펜스도 사실 굉장히 취약합니다. 일단 조시 알렌에게 얼마나 프레셔를 입힐 수 있느냐, 이 패스러시 디펜스, 패싱 디펜스적인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있는데 조시 알렌은 15주차에 4개의 터치다운 그리고 77 러싱 야드를 기록을 했어요. 완벽한 퍼포먼스를 펼쳤는데 전반전에 21점 그리고 후반전에 11점 좀 물론 빌스 자체가 그러한 올 시즌 팀 컬러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전반전에 그리고 후반전에 좀 더 아쉬운 모습을 선보였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마이애미의 디펜스의 그런 경기 플랜이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먼저 마이애미 돌핀스라는 팀은 상남자의 디펜스잖아요. 이들은 항상 맨 커버리지, 제로 블리츠 뭐 이런 것들로 대표가 되고 작년 시즌 라마 잭슨을 상대로 제로 블리츠를 통해서 라마 잭슨의 진짜 압살을 시키면서 리그를 놀라게 만들었던 이들은 본인들만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진 디펜스였어요. 그리고 이 팀은 감독인 브라이언 플로레스가 팀을 떠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부임했던 마이크 맥다니엘 감독은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인 조시 보이어는 그대로 팀에 남깁니다. 즉 디펜스의 색깔을 작년 시즌에 이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결국 그러한 디펜스를 펼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강력한 세컨더리, 뭐 자비엔 하워드나 바이런 존스 이 두 명의 락다운 코너백이 있다는 점은 자신있게 맨 커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었던 점이었고 맨 커버리지를 통해서 블리츠를 적극적으로 선보이고 이것이 결국 이들의 아이덴티티였어요. 그런데 올 시즌 돌핀스의 디펜스는 맛이 가요. 그 이유는 일단 세컨더리의 부상, 자비엔 하워드가 얼마나 이렇게 폼이 떨어진지에 대해서 정확한 그런 뭐 뉴스나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긴 하는데 바이런 존스는 어쨌든 부상으로 시즌에 아예 뛰지 않게 되었고 또 다른 뭐 슬락 코너백들도 부상을 당하면서 맨 커버리지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코너백들이 1대1 경합에서 결국 이길 수 없으면 맨 커버리지는 사용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돌핀스는 이러한 상황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고 거기에 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마이애미 돌핀스라는 팀은 슈퍼볼 하이프를 시즌 중반에 굉장히 많이 받아왔어요. 투아의 뭐 압도적인 패서 레이팅 그리고 뭐 타이리ክ 힐, 젤런 와들, 뭐 치타, 펭귄 뭐 매번 뭐 50야드, 70야드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하이라이트 영상들을 굉장히 자주 만들어냈고요. 결국 빠른 우승을 원하는 구단주의 욕심까지 합쳐지면서 마이애미 돌핀스는 올 시즌 올인을 해야 된다는 결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에 대한 무브는 브래들리 첩 트레이드입니다. 브래들리 첩을 이 디펜스에서의 추가적인 영입을 하게 되면서 뭐 1라운더 픽을 주고 막대한 연장 계약까지 주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두 가지의 사실을 말해줬어요. 첫 번째는 우승에 대한 갈망. 우리는 그만큼 우승하고 싶다. LA 램스가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는 그냥 드래프트 픽 다 팔고 뭐 연장 계약 지금 좀 하더라도 올 시즌만 우승을 하면 된다. 그러한 갈망을 보여줬고 두 번째는 디펜스 컬러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이에요. 브래들리 첩이라는 정상급 엣지 러셔, 이 폴스 리스킵 타입의 엣지 러셔를 영입했다는 뜻은 결국
디펜시브 라인에 힘을 실어준다라는 뜻이죠. 즉 그동안 마이애미 돌핀스의 디펜스가 세컨더리의 힘을 통해서 블리츠를 통해서 패스러시를 창출했다면 이제는 D라인의 힘 자체만으로 패스러시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의지를 선보였고, 즉 맨 커버리지 뿐만이 아닌 존 커버리지의 비율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시사를 했어요. 결국 뭐 D라인의 힘으로만 뭐 포맨 러시만으로 쿼터백을 압박할 수 있으면 굉장히 그거는 뭐 좋은 거죠. 어쨌든 본인들이 뭐 블리츠도 잘 하는 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뭐 다재다능하면은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게 챔피언십 디펜스를 구축하기 원했는데 15주차의 마이애미의 디펜스는 전반전 이 조시 알렌을 상대로 포맨 러시 그리고 투 하이 커버리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동안 이들이 잘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조시 알렌을 압박을 못했다는 뜻이에요. 빌스의 오라인을 잘 공략을 해내지 못했고, 이 해결사가 되어주길 바랬던 이 브래들리 첩은 생각보다 돌핀스에서 큰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즉 포맨 러시가 생각보다 약해요. 결국 쿼터백을 압박해내지 못한다면 조시 알렌 같은 엘리트 쿼터백들은 계속해서 터치다운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뜻이죠. 알렌은 결국 전반전에 3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합니다. 전반전에 이렇게 실패를 당한 돌핀스는 다시 한번 우리 그냥 다 때려치고 우리만의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자. 결국 공격성, 이 블리츠를 계속해서 후반전에 선보였고, 물론 세컨더리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잘 설계된 블리츠는 어쨌든 막기가 힘들어요. 쿼터백 입장에서. 마이애미 돌핀스는 블리츠에 있어서는 정말 어느 팀보다도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이 조시 알렌을 힘들게 만들었고, 버팔로 빌스는 분명히 좀 부진을 선보이기도 했어요. 물론 버팔로 빌스는 좋은 팀이기 때문에 돌파구를 찾았고, 뭐 맥스 프로텍션 또는 돌핀스가 대놓고 이 QB 스파이 전략을 하니까 조시 알렌은 오히려 맞불 작전으로 이 QB 드로우, 이 러싱 컨셉을 선보이면서 큰 러싱 야드를 따내기도 했고요. 어쨌든 돌핀스는 이 포맨 러시를 너무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빌스의 오라인이 저는 이번 플레이오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15주차의 맞대결에서 돌핀스가 생각보다 압박을 잘 해내지 못했고, 결국 공격성을 통해서 이 조시 알렌의 그런 턴오버 능력을 유발하는 것이 이 돌핀스의 디펜스에게 있어서 맞는 방향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마이크 맥다니엘 돌핀스의 감독은 리그 최고의 런게임 디자이너예요. 이 감독이 카일 샤나한의 그늘에 있을 때 모두가 이 감독을 주목했던 이유는 결국 런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시즌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뭐 타이릭 힐, 젤런 와들 이들을 활용한 패싱 게임에 좀 더 집중을 했습니다. 런게임보다. 그 이유는 뭐 복합적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번 플레이오프 무대에서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이너스에서 맥다니엘은 감독은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특히 엘리트 쿼터백을 상대를 할 때 런더볼, 경기를 얼마나 매니지먼트하고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행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고 있는 배운 감독이에요. 결국 스카일러 톰슨이 나온다는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들은 런게임을 위해서 이번 경기에 많은 것을 준비해와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저는 이 런게임은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단지 뭐 투아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돌핀스의 러싱 시스템은 분명히 뛰어나고, 이 버팔로 빌스의 이 구조적인 이 디펜스를 상대로 뭐 구조적인 이점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좀 더 야드를 전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결국 돌핀스의 오펜스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제치를 상대로도 오펜스는 단 9점밖에 득점을 못했었고, 빌스를 상대로 특히 조시 알렌을 상대로 더 많은 고득점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한 가지 뭐 마이애미 돌핀스가 그나마 기대해볼 만한 점은 최근 버팔로 빌스의 오펜스에 있어서 현재 가장 불안한 점, 조시 알렌이에요. 엘리트 쿼터백이자 이 MVP 후보인 이 쿼터백은 올해 레드존 인터셉션이 5개나 됩니다. 특히 최근에 이 모습을 지속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패스의 정확성에 있어서 좀 기복이 심하다고 느껴지고 또 멘탈적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나는 조시 알렌이니까 나는 이거 만들어낼 수 있어. 나니까 이거 던져도 돼. 이러한 타입의 패스들이 계속해서 인터셉션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 좀 더 조급함, 이러한 것들을 아마 돌핀스가 기대한다면 좀 턴오버에 대한 기회가 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이 스카일러 톰슨이 나오기 때문에 이 조시 알렌과 맞대결은 조금 싱겁게 끝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돌핀스와 빌스의 라인이 현재 뭐 마이너스 13.5, 마이너스 14 정도로 있는데, 사실 너무 큰 라인이긴 해요. 마이너스 13.5는. 그렇지만 저는 빌스의 커버 승으로 가겠습니다. 빌스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싶어요. The last 3 years, what were you doing on the Wednesday after the season? I mean, sitting at home, but what exactly I was doing, I don't remember. But this certainly beats that. 다음은 이제 이번 경기, 이번 주 어쩌면 가장 기대가 되는,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경기이죠. 바로 뉴욕 자이언츠와 미네소타 바이킹스와의 경기입니다. 뭐 뉴욕 자이언츠가 어떻게 플레이오프에 왔냐, 뭐 정말 제 자신도 굉장히 놀랐던 시즌이었고, 뭐 브라이언 데이볼은 정말 올 시즌 뭐 코치 감독상으로서 1순위이고 정말 대단한 시즌을 선보이지 않았나 싶어요. 또 미네소타 바이킹스도 어쨌든 새로운 감독의 첫 부임한 이후 이들은 첫 번째 시즌에 바로 디비전 우승을 차지하였고, 어쨌든 아슬아슬한 시즌을 선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결과물로 보여주었다는 점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불과 3주 전에 16주 차에 맞붙었던 전적이 있고요. 그 경기에서는 그렉 조셉의 61야드짜리 필드골이 성공을 하면서 바이킹스가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분명히 플레이오프 무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치열하고 그리고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3주 전에 이들은 맞붙었어요. 3주 전에. 그리고 굉장히 비슷한 전력, 그리고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그만큼 예상이 되는데, 뉴욕 자이언츠라는 팀은 올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을 했고 정말 대단한 시즌을 선보였지만 사실 포스가 느껴지는 팀은 아니에요. 모두가 야, 뉴욕 자이언츠 뭐 플레이오프 승리 거둘 거야, 뭐 챔피언십 진출할 거야 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사실 없어요. 어쨌든 포스가 느껴지는 팀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이언츠는 약팀이든 강팀이든 무언가 질질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팀이에요. 경기를 모두 한 끗 차이로 승리를 하기도 하면서 그 과정을 보고 있으면 때로는 엉성한 모습을 보면은 웃기기까지도 해요. 그런데 꾸역꾸역 본인들만의 그런 승리 방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개개인들이 굉장히 잘 숙지하고 잘 해내고 있다는 점, 그러한 강점을 가진 팀입니다. 슈퍼스타 탤런트가 분명히 부족해요. 뭐 쿼터백이든 뭐 다른 스킬 포지션이든 리시버든 다른 디펜스 플레이어든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결국 컴플리먼트 풋볼을 추구하고 있고, 또 승리 플랜을 굉장히 잘 지휘하는 이 감독의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 팀입니다. 오펜스에서의 이들의 플랜은 굉장히 단순해요. 만약 상대가 박스를 가볍게 비우면 그냥 세쿠안 바클리에게 공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상대가 오케이, 바클리 좀 하네? 박스를 채우면 데니얼 존스는 패스를 시도를 합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뭐 하이스쿨 뭐 그냥 그 정도의 풋볼을 펼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만, 이 간단한 싸움을 뉴욕 자이언츠는 굉장히 뛰어난 엑시큐션을 바탕으로 성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경기 중에 도중에 나오는 선수들의 활약, 뭐 데니얼 존스의 러싱, 뭐 바클리의 빅플레이, 그리고 뭐 이들의 뭐 덱스터 로렌스나 뭐 티보도의 뭐 그런 색, 뭐 이러한 것들이 펼쳐지면서 상대 팀 입장에서는 왜 경기가 이렇게 흘러가지?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팀이에요. 바이킹스와의 경기에서, 이전 경기에서도 이 플랜은 동일하게 이어졌습니다. 뉴욕 자이언츠는 언더센터, 헤비 퍼스널을 통해서, 특히 2명의 타이트엔드 셋을 통해서 상대에게 런게임에 대한 위협을 줍니다. 그리고 미네소타 바이킹스는 대표적인 빅 판지오 스킴으로서
투 하이 커버리지를 고집을 하는 팀이에요. 에드 도나텔 코치의. 만약 바이킹스가 런 포메이션을 두고도 투 하이 커버리지를 고집을 하면은 뉴욕 자이언츠는 그냥 간단하게 바클리에게 공을 건네줍니다. 결국 넘버 싸움은 동률이 되고 바클리는 이지하게 5야드, 6야드, 7야드 그냥 성공적인 러싱을 얻게 돼요. 즉 이를 통해서 뉴욕 자이언츠는 런더볼을 성공할 수 있게 되고 게임 컨트롤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디펜스 입장에서는 이 자이언츠의 런 스킴 그리고 세컨 바클리라는 스타급 런닝백의 존재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세이프티의 뎁스를 좀 더 내리거나 아니면 맨 커버리지를 펼치거나 박스를 채워내야만 합니다. 디펜스의 이러한 좀 변화는 자이언츠의 패싱 게임으로 이득이 이어져요. 자이언츠는 이 리시버, 뭐 데리우스 슬레이튼이든 뭐 호긴스든 이러한 타입의 리시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타입의 리시버들은 스페이스 무버가 아니에요. 이 선수들은 라우트 능력을 통해서 존을 공략해내고 뭐 상대팀인 저스틴 제퍼슨이나 아담 틸런처럼 알아서 스페이싱을 창출해내는 유형의 리시버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피지컬하고 공중볼 경합에 있어서 강점을 가진 선수들이고 존 커버리지보다는 맨 커버리지 공략에 있어서 큰 위협이 되는 유형의 선수들입니다. 결국 자이언츠가 이들을 통한 패싱 게임을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이들이 활약할 수 있는 공간을 스킴적으로 비워놔야 돼요. 그리고 이는 런 게임 그리고 플레이 액션을 통해서 이들은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디펜스가 박스를 채우고 맨 커버리지를 채우면 데니엘 존스는 계속해서 딥볼을 시도를 해요. 인사이드든 아웃사이드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롱밤을 시도합니다. 만약 그 딥볼이 성공을 하고 디펜스 입장에서 1대1 상황을 두는 것을 좀 부담이 되네 라고 느끼고 다시 투 하이 커버리지를 꺼낸다면 자이언츠는 다시 런을 선택을 해요. 정말 정직하고 간단한 이 우직한 오펜스를 뉴욕 자이언츠는 펼쳐보고 있고 이것을 디펜스 입장에서는 막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단순하지만 이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막기가 현재 힘듭니다. 바이킹스와의 경기에서도 세컨 바클리는 평균 러싱 야드 6.0을 기록을 했어요. 굉장히 잘했죠. 바이킹스는 런 디펜스적인 측면에서 잘 대처를 하지 못하였고 물론 자이언츠가 더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자이언츠는 리드를 당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좀 더 런을 많이 활용을 못했고 만약 이번 경기 뭐 DJ의 간단한 RPO 기반의 뭐 슬랜트 라우트, 스크린 패스 이런 것들 통해서 공 운반에 성공을 하고 리드를 잡기 시작한다면 이들의 런더볼, 이들의 그런 공 운반, 볼 컨트롤 오펜스는 더욱더 무서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바이킹스의 오펜스도 뭐 만만치 않죠. 바이킹스는 그동안 이 런 게임, 이 큐비악 감독의 스킴에 근거한 런 게임과 플레이 액션 오펜스, 언더센터 오펜스를 추가하였던 미네소타 바이킹스는 올 시즌 새롭게 이 케빈 오코넬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좀 더 샷건 베이스 위주의 팀이 되었고 이는 더욱더 큰 성장을 거두었어요. 컬크 커즌스라는 쿼터백은 그동안 샷건에 있으면 굉장히 못하는 쿼터백이다. 굉장히 언더센터에만 있어야 된다 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지만 이번 시즌을 통해서 오케이 컬크 커즌스가 샷건 베이스 위주의 오펜스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플레이를 펼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인식을 굉장히 바꿔버린 시즌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원동력은 결국 이들의 리시빙 옵션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네소타 바이킹스는 뭐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를 제외하면은 이들보다 뛰어난 리시빙 옵션들이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저스틴 제퍼슨, 아담 틸런, 뭐 오스본 그리고 TJ 호킨슨까지 굉장히 뛰어난 리시버들을 가지고 있고 특히 넘버원 리시버인 저스틴 제퍼슨 이 시즌 리시빙 야드가 1800야드 정말 역사를 쓰고 있는 이 리시버의 존재가 이들의 오펜스를 정말 발전시키고 디펜스를 정말 무너뜨리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결국 미네소타 바이킹스라는 팀의 오펜스를 상대를 할 때 결국 디펜스의 초점은 견제는 결국 저스틴 제퍼슨이에요. 이 디펜스의 플랜을
그리고 경기의 모멘텀을 항상 바꿔버리는 유형의 리시버. 모든 팀들은 항상 뭐 타이리키 언급에서도 나왔지만 더블 커버리지를 붙이고 싶어 합니다. 디펜스 입장에서는. 저스틴 제퍼슨을 더블 커버리지 한다는 뜻은 결국 다른 디펜스에 있어서 큰 부담을 주게 만들고 러싱 플레이든 또는 다른 1대1 매치업이 발생되는 리시버들에게 이점이 돌아가요. 그리고 바이킹스가 16주차에 이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타이트엔드인 TJ 호킨슨에 있었습니다. 바이킹스라는 팀이 이번 시즌 중반에 트레이드를 통해서 호킨슨을 영입한 이유는 단순히 호킨슨이 타이트엔드로서 블락킹 능력을 가졌고 뭐 이들의 런게임이 더욱더 뛰어날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호킨슨의 리시빙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패싱 게임 강화에 있었고 더 많은 리시빙 옵션을 보유함으로써 특히 타이트엔드 포지션에서 이 패싱 게임의 생산성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들은 리시빙 타이트엔드인 호킨슨을 영입을 했고, 그 결과 저스틴 제퍼슨이 뭐 집중 공략을 받는다든지 이럴 때 이들을 통해서 다른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터치다운 장면을 보면 알겠지만 플레이 액션 그리고 디펜스가 결국 저스틴 제퍼슨을 견제했고 호킨슨에게 정말 오픈 찬스가 그대로 열렸고 바이킹스가 노리는 점이 아마 이 경기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마지막 저스틴 제퍼슨의 이 위닝 터치다운을 보면 알겠지만 더블 커버리지를 했음에도 저스틴 제퍼슨은 터치다운을 만들어내요. 디펜스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지 않을까 싶고, 아마 저스틴 제퍼슨을 집중 견제해도 터치다운을 허용을 하고 100야드를 허용을 하고, 집중 견제 안 하면은 뭐 200야드를 허용을 하고, 정말 자이언츠 디펜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저스틴 제퍼슨을 다뤄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이 많은 한 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기의 양상은 저는 3주 전과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아요. 양팀 모두 엎치락 뒤치락 득점을 기록하면서 본인들만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진 확실한 팀들이기 때문에 좀 치열한 경기가 그만큼 펼쳐질 것 같아요. 먼저 자이언츠라는 팀이 승리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리드를 잡아내야 돼요. 3주 전에는 이 데니얼 존스에게 무려 42번의 패스를 시도하게 만들었어요. 데니얼 존스가 42번의 패스를 시도한다는 것은 이들의 승리 플랜이 망가졌다는 뜻입니다. 자이언츠의 승리 플랜은 최대한 런더볼을 하고 데니얼 존스는 한 20번, 25번 정도 패스를 하고 경기에 승리한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플랜이지만 만약 이들이 리드를 당하고 있을 때 데니얼 존스가 더욱더 많은 패스를 던져야 한다는 사실은 이들에게 원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결국 처음부터 런더볼을 통해서 이 스크립, 확실하게 정해진 스크립된 플레이들을 통해서 확실한 득점을 거두기 시작하는 것이 자이언츠에게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아마 바이킹스의 디펜시브 라인들이 특히 이 에반닐, 라이트 태클 쪽을 잘 공략했던 것을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뉴욕 자이언츠도 이 프로텍션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보완을 해와야 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반면 바이킹스 디펜스는 어쨌든 맨 커버리지를 좀 더 선보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에드 도나텔 코치는 정규 시즌에 뭐 소극성, 보수성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물론 이러한 점이 투 하이 커버리지가 그만큼 그들의 디펜스에 있어서 강점이기도 하죠. 하지만 간단한 존 커버리지를 통해선 플레이오프 라운드에서 절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데니얼 존스는 분명 우리가 알던 그런 멍청한 DJ가 아니에요. 이 DJ를 조정하고 있는 브라이언 데이버 감독은 효율성을, 생산성을 분명히 뽑아내고 있고 아바타로서의 DJ는 괜찮네 라는 생각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어렵지 않은 존 커버리지 공략에 있어서는 충분한 능력을 보여줄 것이고 자이언츠의 이런 헤비 펄슨의 이런 오펜스의 시스템을 통해서 미스매치업을 활용한다면 더욱더 자이언츠 오펜스에게 기회가 생길지도 몰라요. 결국 바이킹스는 이 DJ를 당황시켜야 합니다. 데니얼 존스가 우리가 알던 그 멍청한 그 엉성한 데니얼 존스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되고 뭐 꼭 블리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데니얼 존스에게 있어서 직접적인 프레셔를 가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이는 자이언츠의 디펜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스틴 제퍼슨을 상대로 더블 커버리지를 선보이든 어떻게 하든 어쨌든 제퍼슨을 놔두면 안 돼요.
그렇다고 뭐 다른 리시버들이 열리면 어떡하냐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제퍼슨을 최우선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뉴욕 자이언츠는 사실 이전 경기에서도 리그에서 가장 많이 블리츠를 사용하는 팀 치고는 투하이 커버리지를 굉장히 자주 사용했어요. 그 이유는 역시 저스틴 제퍼슨을 막기 위해서였고 이번 경기에서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투하이를 꺼내 들고 저스틴 제퍼슨을 최대한으로 막아내고 박스는 어쨌든 덱스터 로렌스라는 이 태클이 현재 올프로 퍼스트급 활약을 현재 펼치고 있는 만큼 믿을 수밖에 없어요. D라인을 믿고 투하이를 펼치고 바이킹스의 빅플레이 요소를 줄인 채 오펜스에서의 리드를 통한 게임 컨트롤을 실행한다. 아마 이것이 이들의 경기 플랜이지 않을까 싶어요. 3주 전 펼쳐졌던 이들의 맞대결에서 뉴욕 바이킹스가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자이언츠라는 팀이 디테일한 부분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턴오버 싸움에서 패했고 이 스페셜 팀 싸움에서 패했고 리시버들은 결정적인 드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디테일함 그리고 집중력 싸움, 분명 뉴욕 자이언츠는 한 주 휴식을 취했고 보완할 수 있었다는 시간을 가졌다는 점, 저는 사실 자이언츠에게 굉장히 큰 이점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3주 전과는 다르게. 그리고 그 이유는 일단 뭐 멘탈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바이킹스의 현재 뭐 주전 센터 게럿 브래드버리가 현재 아웃이 확정된 상황이고 뭐 브라이언 오닐도 현재 아웃이 확정된 상황이고 바이킹스의 오라인이 현재 망가진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자이언츠는 굉장히 뛰어난 D라인을 가졌다는 점, 어쩌면 이 미스매치업을 통해서 바이킹스가 싱겁게 경기를 질 수도 있다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플레이오프는 결국 미친 선수들의 싸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팀에 더욱더 뛰어난 미친놈이 나오냐에 따라서 승패는 쉽게 갈리기도 하고 그 중압감과 그 속도, 이 페이스는 굉장히 상대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대처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대등해 보이고 치열한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 결국 홈팀 그리고 뭐 저스틴 제퍼슨처럼 더욱더 플레이 메이커들이 많이 있는 바이킹스에게 좀 더 이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바이킹스의 승리를 선택하겠고 라인은 어쨌든 뉴욕 자이언츠의 플러스 3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바이킹스가 승리를 하더라도 그 승리는 필드골 하나 정도의 차이로 끝나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면 플러스 3 뉴욕 자이언츠의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Well, this is probably as healthy as we've been really since OTAs. I mean, we were banged up in OTAs, so it's good to have our guys out there. 다음은 이제 먼데이 나잇 풋볼 경기이죠.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템파베이 벅스. 이번 와일드카드 마지막 경기인데요.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올 시즌에 뭐 굉장한 시즌을 선보였죠. 뭐 작년하고 성적은 똑같지만 어쨌든 쿠퍼 라시라는 쿼터백을 통해서 4승 1패를 거두었고 그 과정 속에서 카우보이스라는 팀이 작년보다 더욱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닥 프레스컷이 돌아온 이후 이들은 시즌 말미에 그리고 시즌 마지막 경기에 워싱턴 커맨더스를 상대로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알던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기대감이 조금은 무너지는 현재 상황입니다. 과연 이들이 다시 한번 본인들이 시즌 중에 보여주었던 그런 완벽한 모습을 벅스를 상대로 보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 시즌 후반 이들은 하향 곡선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곡선이 이어질지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벅스는 올 시즌 그냥 시즌 초부터 시즌 끝까지 그냥 엉망진창 그 자체였어요. 8승 9패. 이들이 플레이오프 진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디비전이 그만큼 형편없었기 때문이었고, 뭐 토드 볼스 감독도 굉장히 실망스러운 시즌, 뭐 오펜시브 라인 부상, 리시버들도 부상, 정말 이만큼 힘들었던 시즌이 톰 브래디에게 있을까 싶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기대를 하는 것은 톰 브래디가 있기 때문에, 톰 브래디라는 이 45살의 쿼터백은 플레이오프에서 너무나도 많은 성공을 거두었고 이 선수가 플레이오프를 뛴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기대감과 흥분을 만들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과연 톰 브래디가 또 한 번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번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확인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두 팀은 1주차에 마주쳤어요. 1주차에 19대3으로 벅스가 압승을 거두었는데 그 후로 사실 18주차가 지났고 1주차 경기는 저는 잊어버리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단순히 이들의 현재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18주차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 워싱턴 커맨더스를 상대로 전력을 다했어요. 왜 전력을 다한지 저는 뭐 LA 차저스와 비슷하게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이 2점이 없는 경기에서 주전들을 다 내보냈고 승리를 하기를 원했는데 결과는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26대 6으로 이 시즌 최악의 패배를 디비전 라이벌에게 당했고 플레이오프를 앞둔 시점에서 이들의 폼은 썩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 확인을 했을 수 있었어요. 먼저 이번 시즌 왜 카우보이스가 성공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오펜스에서는 이지케일 엘리엇과 토니 폴라드의 활약, 이 런더볼을 통한 볼 컨트롤 오펜스를 표방을 했고 강력한 디펜스의 존재와 함께 이들은 턴오버 마진 전체 2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본인들만의 승리 플랜이 있었고 그 레벨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상대는 이를 저지하기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오펜스에서는 이 런더볼을 통해 이들은 헤비 퍼스널을 자주 선보였어요. 2명의 타이트엔드 혹은 2명의 런닝백, 3명의 타이트엔드까지 세우면서 상대의 퍼스널을 제한해내고 본인들에게 있어서 유리한 매치업을 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즌 후반이 갈수록 댈러스 카우보이스 오펜스는 달라지기 시작해요. 타이트엔드나 런닝백을 더 많이 꺼내는 것이 아니라 리시버들을 더 많이 꺼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필드를 넓게 벌리는 데 집중을 합니다. 물론 다양한 오펜스를 펼칠 수 있으면 굉장히 큰 강점이에요. 런 디펜스나 패싱 오펜스나 다양하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상대에 따라서 다양한 이점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든지 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좋은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다양성을 추구할 때는 항상 아이덴티티는 지킨 채로 추구를 해야 합니다. 런더볼을 추구하였고 그에 걸맞는 방법을 잘 아는 팀이었던 카우보이스는 어느새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본인들만의 색깔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닥 프레스캇이라는 쿼터백은 패싱 게임에서의 기대값이 어느 정도 있는 쿼터백이고 리시버들을 더 많이 깔아놓고 더 많은 패싱 게임을 추구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분명 본인들만의 그런 승리를 확실하게 거두고 있었던 팀이잖아요. 이미 성공을 거두고 있었던 팀이에요. 본인들만의 오펜스를 통해서 런더볼 그리고 턴오버를 저지르지 않고 그리고 때때로 썰드다운이나 레드존 상황에서의 그런 해결사로서의 프레스캇의 존재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었던 팀들이 더 많은 패싱 게임 프레스캇의 손에 의해서 어깨에 의해서 승리를 거두고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게 되자 프레스캇은 최근 더 많은 턴오버를 저지르고 있고 이들은 본인들의 그런 승리 원동력을 현재 잃어버린 느낌이에요. 18주차 워싱턴 커맨더스의 디펜스도 마찬가지 굉장히 간단한 플랜을 이어갔습니다. 댈러스가 런더볼을 안 해요. 그리고 오케이 너네 러싱 안 해? 그러면 우리 그냥 투 하이 커버리지 꺼낸다. 그리고 너무나도 간단하게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예전에 댈러스 카우보이스였다면 오케이 상대가 투 하이 커버리지를 펼친다면 우리는 런더볼을 펼칠게 이거였겠지만 이들은 우리 패싱으로 뚫어볼 거야 라는 움직임으로 계속해서 리시버들을 깔아놓고 패스를 시도를 했어요. 스프레드 오펜스를 펼쳤어요. 그런데 프레스캇은 타겟을 찾기를 굉장히 힘들어하였고 플레이가 길어지고 이 타임 투 스로우 시간이 2.9나 될 정도로 플레이가 길어지고 네거티브 플레이의 가능성이 늘어지는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플레이들이. 그리고 더욱더 리시버들을 활용한 이 버티컬 컨셉들을 선보였지만 잘 통하지도 않았어요. 왜냐? 이 런 게임에 대한 위협이 없는 상황 속에서 박스를 안 비워도 되어야 하는 디펜스는 버티컬 컨셉을 굳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결국 카우보이스의 이 다운필드 패싱 게임이 이어지기 위해선 결국 런 게임이 항상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18주차 경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결국 댈러스의 오펜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현재 추구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우리 다시 한번 아이덴티티를 돌아가자, 지금 고심을 해야 할 때고 확실한 결정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 플레이오프라는 무대는 한 경기 한 경기 정말 뒤가 없는 무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제일 잘하는 것, 본인들이 최선으로 선보일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해야 하는 현재 시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오펜스에 그런 기대감이 없는 것은 이 벅스도 마찬가지예요. 올 시즌에 이 벅스 오펜스는 정말 눈뜨고 보기 힘들었죠. 리그 최하위의 러싱 오펜스, 그리고 뭐 오펜시브 라인, 그리고 오펜시브 라인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톰 브래디의 패싱 오펜스도 위력이 저하되었고 그냥 공을 빨리 던지기에 급급한 그런 수준이었고요. 그런데 정말 그나마 제가 그냥 이들의 필름을 보면서 그나마 시즌 후반에 느꼈던 것은 더욱더 많은 블락커들을 템파베이가 기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타이트엔드를 기용했다고 보면 되는데, 리시버가 사실 이 오프시즌에 템파베이 팀의 리시버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았잖아요. 그런데 이 리시버들은 뭐 마이크 에반스를 제외하면은 이번 시즌 그 기대감을 충족시킨 리시버들은 단 한 명도 없고, 이들 리시버들은 항상 부상을 당하면서 톰 브래디와 좋은 시너지로 이어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라인이 뭐 부족한 상황 속에서 리시버만 깔아두고 그 리시버들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벅스는 드디어 타이트엔드를 비롯한 블락커들을 더욱더 많이 기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헤비 퍼스널을 통해서 런게임의 다양화를 좀 더 추구하기 시작해왔고, 물론 갭스킴 위주의 스킴이긴 하지만 또 프로텍션을 강화한다, 즉 톰 브래디에게 시간을 벌어준다. 톰 브래디에게 시간을 벌어준다는 뜻은 결국 아직도 굉장히 뛰어난 패스의 질들을 뿌릴 수 있는 쿼터백이기 때문에 캐롤라이나 팬터스와의 경기에서 마이크 에반스와 딥볼을 3번의 그러한 터치다운을 합작했던 것을 기억을 한다면, 정상급 리시버를 만약 톰 브래디에게 시간을 준다면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었어요. 즉 계속해서 여건만 되면 아직도 톰 브래디는 빅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쿼터백인 것을 우리는 목격을 해왔잖아요. 즉 더 많은 타이트엔드, 더 많은 블락커, 더 많은 톰 브래디에게 시간을 벌어주자, 이러한 것이 아마 이 시즌 그 후반에 벅스 오펜스의 초점이지 않았나 싶고, 이번 플레이오프를 통해서도 굉장히 기대가 되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리그 최고의 패스러시 팀을 보유한 팀이기 때문에 벅스의 오라인으로 이들을 상대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다고 벅스가 시즌 후반까지 보였던 뭐 숏패스 위주의 오펜스를 펼치기에는, 런게임도 구리고 숏패스만을 펼치기에는 좋은 시너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 벅스가 과연 이번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어떠한 해결 방안을 가지고 왔는지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되는 경기입니다. 경기는 어쨌든 톰 브래디라는 쿼터백이 이 댈러스를 상대로 통산 7승 0패예요. 올 시즌도 이미 1조차의 승리를 거두었고, 현재 댈러스와 이 벅스의 팀 탤런트 격차는 굉장히 큽니다. 댈러스가 정말 압도적인 팀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톰 브래디라는 쿼터백이 있잖아요. 그리고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현재 무언가 하향 곡선을 타고 있는 팀입니다. 정말 완성적인 팀이었다고 생각을 했던 정규 시즌이었지만 무언가 잘못된 방향성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나 싶고, 최근 댈러스의 경기력은 진짜 걱정이 됩니다. 이 시즌 초에 다양한 모습을 보였던 디펜스, 이 마이카 팔슨스 또한 정말 라인베커로도 활용을 하고 엣지러셔로서도 활용을 하고 정말 다양성을 추구했는데, 어느 순간 그냥 팔슨스는 엣지러셔 고정이에요. 무언가 디펜스도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고, 오펜스 또한 이 프레스컷의 패싱 게임, 턴오버가 정말 일정 수준으로 나오고 있고, 본인들이 추구하던 풋볼에 있어서 현재는 좀 거리감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렇기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업셋을 예측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는 벅스라는 팀은 저에게 있어서 18주차까지도 믿음을 주지 않았어요. 정말 시즌 끝까지 이 팀은 안 될 팀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끝까지 갈피를 못 찾았고, 플레이오프에서 갑자기 이 팀이 급변할 것이다 라는 것은 사실 기적에 가깝죠.
그렇지만 이 팀엔 톰 브레디가 있습니다. 댈러스를 상대로 커리어 1패도 용납하지 않을 이 쿼터백, 그리고 벅스의 이 부상자들이 올 클린하다는 점, 이 경기에 아마 이 부분이 벅스에게 있어서 업셋을 기대할 수 있는 이 요소이지 않나 싶고, 저도 벅스의 업셋을 선택하겠습니다. 벅스가 환골탈태한 모습을 선보이면서 디비전 라운드로 진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 와일드카드 프리뷰를 다 마쳐봤는데요. 와일드카드는 슈퍼 와일드카드 위켄드라고 불릴 정도로 이 3일간 펼쳐지는 이들의 풋볼 경기는 정말 풋볼 팬으로서 행복하고 재밌는 주잖아요. 작년 시즌에도 이 슈퍼 와일드카드 위켄드는 전부 원포지션 차이의 경기로 끝나면서 정말 행복한 그런 주를 보낸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번 연도도 아마 일방적인 경기가 예상이 되는 경기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풋볼 팬으로서는 정말 행복한 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들 재밌는 경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ggressive, getting after it. You're either elite or you're not. And that's what we've been saying all camp. You're either elite or you're not. And tonight we played a really good game defensively. And look, guys, Clemson's got an unbelievable team. But I'm so proud for our university to come in this atmosphere in their backyard where they play their ACC championship game and come here and win this game. A lot of resiliency and a lot of composure. There will be hype after this game for your group, but what does this win actually mean reality-wise for you? Just like we said if we had lost. Everything's still in front of us, but we got a really tough game next week against a team that's really good, and we're going to have to spend a lot of time getting better to be able to be the team we want to be. Your offense extended a drive when they had to in game-winning fashion. What do you say about your offensive performance? Connection, resiliency, composure, and toughness. That's what this team's about, and they believe in that. They love each other. Thank you, Coach. Thank you. Appreciat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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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ach. Thank you. Appreciate it.